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스로우 논리의 의미론과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데, 의미론이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TF값, 참거짓 값을 주는 그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뭐 의미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아주 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대상을 여기 x 플러스 y는 4라고 하면 특정 대상을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이 문장을 참거짓 값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거칠게 문장 논리 형식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문장에 참 거짓 값을 줘가지고 참 거짓 값을 주는 그 자체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직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의미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문장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도 그냥 A라고 이제 번역이 되기 때문에 A에 대해서 뭐 임의상으로 그냥 참이다 거짓이다, 참인 케이스가 있다 거짓인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고려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로 논리로 가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일항수로가 되는 거죠. 어떤 x, y에 어떤 수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4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보이게 될 텐데, 그 경우에는 마음대로 우리가 이게 뭐 참이다, 참인 경우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문장 논리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좀 적기가 어려운 게, 이제는 수러라는 표현과 이름이라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그런 표현들을 구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참거짓을 말하는 게 좀 옳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문장도 지금 참이라고 여기게 되면 이거 4고요. 여기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1,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0,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대상이 여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단순히 참이라고 하기에는 좀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 또 꽤 많은 거죠. 그래서 X는 Y를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도 X와 Y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X는 Y보다 크다, 뭐 이런 경우로 했을 때 이런 문장이 참이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들이 뭔지를 좀 고려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냥 참인 경우가 있다, 거짓인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참이 되는 그 경우가 어떠한 종류의 경우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부부관계, 연예인 원빈과 이나영이니까 나영이라고 할게요. 이나영 씨 해가지고 두 분이 이제 결혼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 때 관계를 여기 X에 넣고 Y에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겠죠. 근데 그 생각이 안 나네. 짝사랑하는 관계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펭수가 뽀로로를 짝사랑하는 관계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펭수를 X에 넣고 뽀로로를 Y에 넣으면은 이건 참이 되는데, 이거를 순서를 이렇게 또 바꿔서 넣게 되면은 뽀로로를 X에 넣고 펭수를 Y에 넣으면은 또 뽀로로는 펭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랑한다 관계가 또 거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로 논리로 되게 되면 단순히 참인 경우가 있다, 거짓인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말할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대상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뽀로로와 펭수가 여기에 들어가라고 또 단순하게 말을 할 수가 없고, 뽀로로는 여기에 Y에 들어가고 펭수는 X에 들어갈 때만 이게 또 참이 돼, 이런 거를 하나하나 좀 규정을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논리까지는 그냥 단순히 참거짓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어떠한 대상들이 이 빈 공간을 채워가지고 이 문장이 참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각 문장들을 참이게 만드는 어떤 대상들의 전체, 집합, 보따리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그 방식을 알아야지 이런 문장이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인 케이스, 이게 뭐 거짓인 케이스, 뭐 이 문장이 참인 케이스, 거짓인 케이스, 이런 지금까지 케이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모형이라는, 모델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어떤 대상들의 집합과 그 대상들로부터 이 표현을 어떤 대상은 여기에 들어가, 어떤 대상은 여기에 들어가,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규정해주는 그 방식을 보통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들의 집합과 해석을 다 이제 포함해서 보통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모형이 앞으로는 참 거짓이 되는 지금까지 말했던 이 케이스 개념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오늘 차근차근 해보게 될 거예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집합이나 순서상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X가 Y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 번역을 한다면 LXY 뭐 이렇게 되겠죠. X에 뭐가 들어가고 Y에 뭐가 들어간다 라는 이런 표현, 뭐 다른 걸 하나 더 할게요. X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X는 사람이다를 참이게 만드는 대상을 알아야지 이게 언제 참이 된다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최승락이라는 대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뭐 팽수라는 대상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대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을 이 수어 표현을 참이게 만드는 그 대상 팽수는 아니겠죠. 팽수는 우선 펭귄이니까 여기는 아닐 텐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수어를 참이게 만드는 대상들의 그 전체 묶음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직관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집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추상적으로 대상들의 전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집합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그런 개념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X는 사람이다라는 수어 표현을 참이게 만드는 대상들의 집합은 뭘까? 가장 손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의 집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참거짓 값을 주는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집합입니다. 집합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역사적인 얘기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역사적으로는 뭐 20세기 초반에 이제 집합론이 이제 창시를 되기는 했는데 뭐 칸토르가 뭐 집합 개념을 갑자기 가져왔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도 이제 카테고리라는 개념으로 집합에 대한 그 직관을 가지는 개념들은 예전부터 이제 가져왔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집합 개념을 오늘 이번 시간에 처음 들으신 분들도 뭐 어떤 대상들의 전체, 추상적인 대상들의 전체라고 얘기하면은 뭐 손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묶음들이다, 어떤 컬렉션들이다, 어떤 대상들을 이렇게 묶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 그런 것들을 다 집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간 논리학 영역으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직관에 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좀 보셨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보통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집합이라는 개념 지금 우리 수업에서 말하는 별로 사용은 안 하겠지만 그 집합이라는 개념이 아주 특수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대상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공집합도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집합의 원소가 엘레멘트죠. 원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집합도 어떤 집합의 하나의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표를 쓴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하면은 뭐 최승락 이런 거 들어가겠죠. 제 이름, 철수, 영희 뭐 이런 대상들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이런 물결 괄호를 치게 되면은 집합의 원소들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철수, 영희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의 집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한하진 않겠죠. 아마 유한한 수의 최소한 지구상에는 70억 정도 60에서 70억이죠 지금 70억 정도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기는 힘드니까 밑에 표현과 같이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A라고 이렇게 이 표현 수로 표현과 좀 차이를 좀 두도록 수로와 속성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속성이라는 거는 뭐 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건데 속성 A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적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은 X는 사람인 속성이 돼야 되겠네요. X는 구별하시라고 그냥 이렇게 사람인 속성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근데 보통 X는 사람이다 라고 그냥 적는 게 편의상 그렇게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 속성과 수로를 구별 안 하는 케이스도 많이 보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집합 안에 규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속성으로 보통 많이 적고요. 집합론 책에서도 property라는 표현을 많이 적고 속성은 수로는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별이 되고는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구별 안 할 겁니다. 책을 좀 봐도 알겠지 하고 그냥 구별 안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표준은 구별을 해야 된다. 그 정도를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집합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사람인 속성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 사람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집합에 집어넣는다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사람인 속성에 대한 집합을 표현하는 게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뭐 되게 어렵게 메타 정리를 전혀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은 잘 안 쓸 거고요.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에 하나가 이런 거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집합에 속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대상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가 여기 X는 Y의 원소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뭐뭐의 원소이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뭐뭐는 뭐뭐의 원소이다라고 해서 이항수라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항이 두 개가 있는 그래서 x는 어떤 집합의 원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입실론이란 표현,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는 x의 사람인 속성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입실론 표현을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누가 있죠? 밑에 보면 뭐 햄식이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인 속성이 햄식이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뭐 집합이 있으면 그 원소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 해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집합이 각자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 2, 4, 6, 8, 10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2가 여기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짝수의 집합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2x 뭐 이런 식으로도 적겠죠. fx라고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뭐 fx를 그렇게 규정을 하겠죠. 뭐 2x라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짝수들의 집합 뭐 그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고, 적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